아버지, 저 오늘 또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창피당했어요. 그날 제가 내뱉은 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12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날이 서 있었고 너무 많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밥상 앞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무뚝뚝함이, 그 단단한 등이, 그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는 그 과묵함이 그때의 저는 너무도 싫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박영철이셨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으셨고 항상 같은 점퍼를 입고 다니셨으며 지갑은 낡을 대로 낡아서 가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르면 아버지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잖아. 딱 5글자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5글자로 모든 걸 끝내버리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말이 참 야속했습니다. 친구들은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저는 발가락이 베겨오는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친구들은 떡볶이 먹자고 할 때 저는 늘 나 오늘 돈 없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구두쇠인지, 왜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넉넉하게 살 줄 모르는지. 그 시절 저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이, 오랫동안.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알람도 없이 일어나셨는데 그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하루였습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는 일을 하셨는데 허리가 좋지 않으신데도 일을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비가 와도 나가셨고 추운 겨울에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말 한마디 없이 씻고 밥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저는 그 반복이 무감각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반복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눌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피곤함이, 얼마나 많은 무게가 그 좁은 등 하나에 걸려 있었는지.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 안내문을 받아왔는데 비용이 꽤 됐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을 아버지 앞에 내밀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흔쾌히 말씀해 주세요. 제발 이번만은 알았다고 해주세요. 아버지는 안내문을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접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거절로 읽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거냐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 밤에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수학여행 비용이 딱 맞게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 한 줄 없이 그냥 돈만.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원망했던 게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하러 나가신 뒤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이 지난 후 제가 25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며 막노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잠깐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몇 년치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리셨다고. 그 일로 아버지는 사람을 믿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무언가에 기대는 것도 전부 경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끼는 거야. 무서워서. 또 그렇게 될까봐. 그 말이 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절약을 구두쇠의 습관으로만 봤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약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사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던 그 버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끼고 아낀 돈으로 아버지는 저를 학교에 보내고 수학여행을 보내고 결국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뒤늦게 찾아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뭘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뭘 한마디에 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0이 넘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비로소 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보며 가슴이 조이는 느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속으로 한숨을 삼키는 그 순간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하는 그 무게. 그것들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 아버지도 이랬겠구나. 아버지도 이런 무게를 매일 지고 다니셨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화려하게 살기보다는 성실하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아끼며. 그 가치관이 처음에는 불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안에서 단단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내와 아이 곁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에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장을 봐달라는 부탁을 했고 저는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갑도 안 끼고 나왔더니 손이 시렸고 마트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손목이 당겼습니다. 그런 아무렇지 않은 귀갓길이었습니다. 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안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 봉투 안까지 없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도 있었지만 카드며 신분증이며 중요한 것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온 길을 되짚어 마트로 뛰어갔습니다. 계산대 직원에게도 물어보고 고객 서비스 센터에도 들렀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차장 쪽에 떨어진 건 아닐까 싶어서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마트 입구 앞에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이거 찾으시는 겁니까? 돌아보니 작은 체구에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르는 좋게 넘어 보이셨는데 손에 낡은 지갑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참 전에 봤는데 주인이 올까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신분증, 현금,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고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쉽게 꺼내지 못하는 말을 억지로 꺼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놓고 노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찾으려면 신분증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서. 근데 현금을 보니까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잠깐 입술을 달싹이시다가 고개를 약간 숙이셨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 자체가, 그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그 용기가 가슴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싶어서. 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입구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갔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마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잠깐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앉아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잠깐 멈칫하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트 옆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시라며 어묵탕을 시켰고 노인은 처음에 괜찮다고 하셨다가 결국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셨습니다. 그 손이 많이 거칠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노인의 성함은 정복수였습니다. 74살이셨고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집에 손자와 단둘이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자 이름은 김지훈, 15살이라고 했습니다. 손자 부모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노인은 잠깐 어묵탕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몇 년 전에 사고로 갔습니다. 둘 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인은 컵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정복수 어르신은 손자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몸이 됐는데 이제는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기도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경비일도 해보셨고 폐지도 모아보셨는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봤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자 학원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이 가더라고요. 지갑을. 잠깐이었지만 노인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냥 잘하셨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노인이 5만 원 한 장을 두고 그렇게 오래 고민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제게는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분식집을 나오면서 저는 노인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그냥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한동안 저를 보셨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건지, 그 눈빛 속에 오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이 치이고 많이 조심하게 된 사람의 눈빛. 결국 노인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분식집에서 어묵탕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던 그 거친 손도 5만 원 한 장을 꺼낼까 했다고 고백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도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복수 어르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다는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15살 손자가 며칠 동안 저는 그 번호를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삶에 들어가려 하느냐는 생각이 번갈아 가며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연락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봐도 자칫 어르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뒤따랐습니다. 도움을 베푼다는 게 생각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도움은 때로 상처가 된다는 걸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어르신 연락해 봤어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왜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안부 여쭤보면 되지 않아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 저는 혼자서 너무 크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을 너무 무겁게, 너무 공식적으로 그냥 안부 한번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날 밤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짧게 며칠 전에 지갑 찾아주신 분 맞으시죠? 잘 지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딱 5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5글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어딘가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웠고 어르신도 경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드렸더니 한참 있다가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학교 급식 말고는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어르신이 본인 것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면서 손자밥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게 저는 그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라면이며 통조림이며 즉석밥이며 한 봉투 가득 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드려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답이 없으셨다가 결국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잠깐 발이 멈췄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철문이 있었고
문을 열면 좁은 거실 겸 부엌이 나왔습니다. 창문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장판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조금 눅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저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누군가 나름대로 정갈하게 유지하려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은 받으시면서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표정이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15살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좀 작은 편이었고 눈이 컸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겁을 먹은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15살짜리가 가지기엔 좀 무거운.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반갑다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그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훈이 밥은 어떻게 해결해요? 어르신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못 여쭤봤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반찬 좀 만들어서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는 특별한 표정 없이 그냥 당연한 말을 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던 말처럼 아내는 늘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조용히. 그 다음 주부터 아내가 함께 갔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용기에 담아서 들고 갔는데 어르신은 처음에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만든 김에 조금 더 한 거예요. 그 말에 어르신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내가 반찬 용기를 부엌에 내려놓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손자가 걱정이셨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은데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방에만 있고 주말에도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부모를 일찍 잃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아이 마음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훈이 방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해도 되냐고 했더니 지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교과서와 책 몇 권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 작은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림 그려요? 지훈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도 돼요? 지훈이는 잠시 저를 보다가 스케치북을 건네줬습니다. 연필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동네 골목, 창문 밖 풍경, 할아버지의 뒷모습, 솜씨가 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그림들 안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것도 있었지만 따뜻한 것도 있었습니다. 잘 그리네요. 제가 말하자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찾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반찬을 챙겼고 저는 가끔 지훈이 숙제를 같이 봐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옆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어느 날부터는 먼저 공책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말없이 차를 끓여내오셨습니다. 어르신의 무릎 치료비가 걱정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을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돈이 어딨냐고, 나는 괜찮다고. 저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에 동네 보건소에 무릎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어르신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께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치 없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염치 없다는 말을 스스로 쓰실 만큼 받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장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르신 댁에 다녀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스케치북을 꺼내 새 그림을 보여주는 날이면 작은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가족은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훨씬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어르신 댁에 들른 날이었는데 지훈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고 어르신과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른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끓여주신 둥글레차가 따뜻했고 좁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보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차 좋아하세요. 둥글레차 같은 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찻잔을 들다가 멈추셨습니다. 아버님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건축일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고향에 계시고요. 어르신이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혹시 청원 쪽이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맞아요. 청원군 쪽이에요. 어르신도 아세요? 어르신은 대답 대신 천천히 찻잔을 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람처럼 잠깐 먼 곳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우연의 일치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어르신 얼굴을 봤습니다. 박영철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찻잔을 잡고 있던 손이 멈췄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람인지 믿기지 않음인지 그 얼굴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르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눈가가 천천히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어르신? 영철이가 박영철이 맞아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처럼 어르신이 청년이던 시절 서울로 올라와서 막노동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일도 잘 모르고 말도 없던 시절, 그때 현장에서 처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밥 먹었냐고 그 말 한마디 먼저 해준 사람이 영철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르신은 같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르신보다 몇 살 위였고 처음 현장에 온 어르신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밥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가끔 어울렸다고 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사람을 잘못 믿어서 큰 돈을 날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빚까지 지게 됐고 도저히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야반도주하듯 떠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영철이한테 말도 못하고 갔어요. 그냥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어르신은 그 말을 하시면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50년이 다 됐는데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머니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 이후로 가끔 친하게 지내던 동료 이야기를 꺼냈다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다고.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정복수 어르신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이, 이 연결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갑 하나가 떨어진 것에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닿아 있다는 게, 제가 이 어르신을 그냥 지나쳤다면, 분식집에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연락처를 묻지 않았다면, 이 실이 끊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게, 어르신,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드셨습니다. 괜찮겠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연락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분 걱정하셨어요. 올해 어르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괜히 코끝이 찌릿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부터 정복수라는 어르신을 만난 것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까지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복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수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버지. 정복수 어르신 맞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아있구나. 딱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이, 저는 어르신이 어렵게 사신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손자와 둘이 반지하에 사신다는 것도. 아버지는 또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외면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되겠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올라오신 건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르신 댁으로 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슬쩍 봤는데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두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어르신이었습니다. 영철아.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건너온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꼭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게 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붙잡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말없이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그분들만의 것이어야 할 것 같아서 50년 가까운 시간이 그 좁은 복도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며칠 더 머무르셨습니다. 원래는 당일로 내려가실 계획이었는데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집 작은 방에 짐을 푸시고 낮에는 어르신 댁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들어가면 조용해지셨고 나오면 또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치 쌓인 이야기들이 있었을 테니 며칠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가시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버지를 배웅하러 우리 집 앞까지 오셨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골목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몸 잘 챙겨. 무릎 치료 꾸준히 받고. 어르신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네가 할 소리냐? 너도 허리 아프다며. 아버지도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노인이 나란히 서서 웃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르신은 한동안 골목 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들 뒀다, 영철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과 지훈이의 상황이 당장은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무릎 치료는 시작했지만 반지하 집의 습기는 어르신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걸 키워줄 환경이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과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 사이에서 한동안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그래야 우리도 자주 들를 수 있고 어르신도 덜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문제였고 어르신이 받아들이실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부가 이미 어르신과 지훈이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르신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완강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우리 눈치를 보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르신이랑 지훈이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르신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결국 어르신과 지훈이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작은 반지상 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반지하보다는 조금 높았고 채광도 나았습니다. 이사 당일 저와 아내가 짐을 날랐고 지훈이도 말없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이사라고 해봤자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짐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새 집에 짐을 다 풀고 나서 다 같이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미리 만들어 온 음식들을 차렸고 작은 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식사 내내 말씀이 없으셨는데 드시다가 한번 슬쩍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저 미술 학원 같은 거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반씩 섞인 눈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말했다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미리 겁을 먹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그 말을 참아왔는지. 당연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그릇 위로 시선을 내리깔며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 더 바뀌었습니다. 지훈이는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다녀오더니 어느 날부터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안에 예전에는 없던 밝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대신 햇빛이 드는 창문이 그려졌고 혼자인 뒷모습 대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참 좋았습니다. 어르신은 보건소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무릎이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여전히 오래 걸으시면 힘드셨지만 전보다는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시기도 했는데 그 풍경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오시면 꼭 어르신 댁에 먼저 들르셨습니다. 두 분이 뭘 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그냥 앉아서 이야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 50년을 돌아온 우정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교내 대회였고 장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상장을 들고 집에 오자마자 어르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달리는 아이의 등이 그렇게 가벼워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상장을 받아드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딱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2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알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건네는 말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그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됐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됐습니다. 정말로. 가끔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마트 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던 그 오후를 돌아보니 노인 한 분이 서 계셨던 그 순간을 그냥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때를 만약 그날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반지하에서 손자와 조용히 버티고 계셨을 것이고 지훈이는 그 스케치북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르신은 끝내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나이를 먹어가셨을 것이고, 그 생각을 하면 삶이라는 게 참 아슬아슬한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머뭇거림, 한 번의 발걸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아버지가 젊은 시절 몸에 새긴 그 가치관이 저에게 왔고, 저는 그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낡은 지갑 하나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어르신을 만났고, 지훈이를 만났고, 아버지와 어르신의 50년을 다시 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한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지훈이가 이른 아침에 저희 집에 들러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르신이 무릎이 좋은 날이면 같이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아버지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시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꼭 한마디 하십니다. 잘 있냐? 저는 그 말이 좋습니다. 잘 있냐는 그 짧은 말 안에 아버지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남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바뀐 것들이 전부 더 나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옵니다. 떨어진 지갑 하나, 낯선 노인의 고백 하나, 아이의 스케치북 한 권.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잠깐 멈추는 것,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 대신 등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우연 같았던 만남이 결국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